네, 첫 소식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수백만 달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1심 선고 결과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다시 말해 북한의 수백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는 점은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이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따라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회장은 참담하다며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건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윤성훈입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간 기업의 상근 고문으로 선임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지원입니다. 네, 검찰은 언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복합물류는 CJ 대한통운 자회사로 검찰은 이들이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같은 해 8월 물류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전 부총장이 국토부 출천으로 취업해서 1년간 1억여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지난해 3월 한국복합물류와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지난달 1년여 만에 복합물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오늘 첫 공식 제재를 내렸습니다. 전당대회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실시합니다. 국회 취재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원희룡 한동훈 캠프에 첫 공식 제재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병수 당 선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에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온 구두 경고를 제외하면 선관위의 첫 공식 제재입니다. 당원 당규상 선관위는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윤리위 회부라는 3단계의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 조치를 한 겁니다. 서 위원장은 어제 토론회는 자폭 수준이란 지적이 많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사천 논란을 부각하며 당무 감찰을 받으라고 맹공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 역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며 서로 고성까지 주고받은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Yes or no?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그럼 누구요? 그럼 누구?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그러니까 아들, 딸? 아니,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재명처럼 보기 증거 딱합니다. 조작할 겁니까? 보기 딱합니다. 그러니까. 당 윤리위원회도 내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과열된 전당대회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들 간 비방정 과열 양상에 당 중앙기구가 개입하는 모습인데 한동훈 캠프에선 주의 조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원 후보는 조금 요새 너무 이 지지율 때문에 좀 멘붕에 오셨는지 약간 난폭 운전을 하시는 것 같고, 한 후보는 저는 어제 보고 야 위험한 무면허 운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현재 당 핵심 지지층이 몰린 대구와 경북 지역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곧 후보자들이 연설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비중 80%로 치러지고 당원들의 40% 가까이가 영남 지역에 몰린 만큼 오늘 연설회가 전당대회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장면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에는 충청권, 1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 뒤에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3파전으로 확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나머지 후보들이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방미 외교단과 면담을 하는 등 주로 사후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공개 일정은 최소화하고 의원들을 비롯한 조원그룹과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오늘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1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8명을 추리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선에선 여성 1명을 포함한 5명이 최종 선출되는데요. 후보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명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협상 상황이 진척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 이어 김건희 여사 조사도 불가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특히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내일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검법 재통과를 위해서는 108석 여당에서 적어도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단일 대우를 이룬 여당에서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 재의결을 잠시 미루고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정인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입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탄핵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의 개원식 일정 물밑 협의도 마땅한 진전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원식을 포함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일정은 한동안 불가능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경찰과 군 장병 등이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달려왔다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정백이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복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골목길입니다. 지금은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가구들엔 진흙이 그대로 묻어 있고 전자제품도 완전히 침수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예상보다 큰 피해에 실감도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도 안 열릴 정도로 물은 자꾸 보시다시피 이렇고 뭐 어디 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 못 해주면 지금 담담할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요. 대전 정백이 마을에선 주민 36명이 고립됐다가 4시간 반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인근 복지관에서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비가 그치자 어제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집기류를 밖으로 꺼내고 성한 물건을 찾아보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부터 복구 현장에는 경찰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퇴근길에 바로 차 돌려가지고 이쪽 현장으로 찾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제가 아마 처음 도착했을 거예요. 유령같이 폐허된 마을이어서 정말 이제 심장이 좀 덜컥하더라고요. 충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서천과 금산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인삼밭과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도 피해를 봤는데 이 충남에서 잠정 집계된 면적만 7,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32사단 군장병 461명이 투입돼 논산과 서천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복구 작업을 위해 직원 100여 명을 수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주택 등 700여 곳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금액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역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륙은 이번 주말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국지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난 2018년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요. 올여름이 더 덥다는 건가요? 네, 아직 2018년의 더위 기록을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닙니다. 당시 서울의 폭염 일수가 무려 35일에 달했고 8월 1일 서울 최고 기온도 39.6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초반의 폭염 기세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7월 11일까지의 폭염 일수를 분석했더니 최악으로 기록된 2018년의 같은 기간 대비 2배가량 많은 걸로 나타난 겁니다. 또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도 6월과 7월 모두 지난 2018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높아진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는 데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장마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더 심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와 남해안은 이번 주말에 또 장맛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내륙과 달리 주말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은 또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북상해 제주도부터 비를 뿌리겠고 오후에는 남해안에, 모레 새벽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강하고 많은 비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집중 시기는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또다시 비가 예보돼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국방정책을 정리한 방위백서에서 20년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억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며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는데 어떤 형태로 기술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계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자국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백서에 실린 지도 곳곳에서 독도를 자국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했는데요. 특히 영공, 영해에 대한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3.5페이지로 늘렸습니다. 지난 4월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일 간 가장 큰 안보 현안이었던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정책으로 원거리 타격 방어 능력 강화, 통합작전사령부 설치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와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인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불러 즉각 바로잡을 것과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자신이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을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일원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작년에 한 후보의 측근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문자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한 후보가 자신을 직접 고발하라고 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여당 당대표 시절에 댓글팀 운영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김건희, 한동훈 양측 모두 형사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자신과는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그런 작업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정치원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또 한동훈 후보의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뭐 비례대표 10번을 여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주도권입니다. 오늘 그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보면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금요일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한 차원 높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여당 전당대회가 지금 사천 논란, 또 문자 논란, 또 댓글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 여사 문자에서 처음에 언급됐었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추가 폭로를 했는데 한동훈 팀에 본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김상일 평론가님, 본인이 지금 팀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성팀? 네네. 예. 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좀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활동은 있었을 것이다. 네. 팀도 있었을 것이다. 예.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사실은.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그 원희룡 후보는 이것을 다 밝히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 불법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저처럼 야당 속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고위직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문제니까 본인이 아주 세세하게 의혹을 털어내지 않으면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직접 자신을 고발하면 자신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고발할 리도 없고요.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문제. 그건 김건희 여사가 내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와 그 주위를 비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싸잡아가지고 한동훈 후보도 댓글팀 운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걸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텔레그램을 공개했어요. 자신이 지난해 5월, 11월 6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했지만 이게 과연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느냐 이거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카더라 통신처럼 이렇게 장해찬 지금 전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결국 원희룡 후보 돕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그래 나온다면은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던져놓고 이게 지금 23일 전대까지는 사실관계 전혀 안 밝혀질 겁니다. 일단은
한 후보에게 타격을 주자는 그런 입장에서 네. 뭐 사실 일리가 100%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 최고의 이런 입장과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생각할 때 지금 전 최고의 지금 말은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그 문자를요. 그 문자를 보면 그 문자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은 주요 자원이 될 것이고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좀 누비게 해줘야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라고 누군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누구냐 직접 밝혀라라고 그 라디오 진행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현직 공무원 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고발을 하면 자신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본인의 문자를 캡처를 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운영했다는, 그러니까 운영했다는 이런 거는 장해찬 최고의 주장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기는 그거 전혀 관여도 안 하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장해찬 최고는 어쨌든 이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런 겁니다. 참여연대 조직인데 요긴하게 쓰시길. 근데 저 자료가 조직이 위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공적 분야에서 나왔다고 하면 저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실에서 나왔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게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법무부 장관실에서 나왔다면.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확인은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이름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름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거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식으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무원은 현직일 수도 있고 전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도 당대표 시절에 자신이 당대표 시절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 좀 그러면서 3-4가지 정도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느라고 장 전 최고위원을 약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녹취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뭐 장 전 최고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전부 다 어디서 들었다. 그리고 누군지 확실히 밝힐 수는 없다. 좀 전에 장 전 최고 이야기도 있죠. 뭐 전현직 공무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동훈 지금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했냐 안 했냐. 그게 지금 쟁점인데 지금 한동훈 전 장관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지금 마치 한동훈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동훈 후보가 마치 댓글팀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운용하고 이걸 공무원들 이용해서 그걸 역할을 했다. 이거는 전 최고가 지금 이 선거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큰 지금 서로 고발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전현직 중에 누군지는 밝히지는 못하고 지금 있는데 그건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 텔레그램 문자 가운데는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보고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댓글팀을 운영해가지고 보고드렸다. 이거는 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댓글팀을 운영했으면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해서 뭘 갖다가 반박해라 이렇게 나오지.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린다는 거는 댓글과 무관하게 어떤 뭐 찌라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장관한테 보고 드렸다. 그러면 이게 왜 댓글하고 관계됩니까? 이거는 댓글하고는 무관한 거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 여론조성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그 본인한테 저 문자를 보내고 자료도 준 사람이 저렇게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 기자회견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고심은 하고 있는데 뭐 전당대회도 있고 당에 또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서 한동훈 후보를 검증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지금 밝힌다.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장해찬 어쨌든 최고가 얘기하는 게 장관한테도 보고드림이나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장관한테 보고했다. 이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좀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 생색을 네.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예. 중요한 거는 저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고 네. 그게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표현도 책임지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불법일 가능성, 그러니까 불법일인 것처럼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불법일 수도 있는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다면 그거는 밝혀줘야죠. 예. 자, 지금 뭐 조국 전 대표도 이거 형사 수사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호 비방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도부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자폭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공식 회의 자리에서 자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한 말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회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국민 요새 걱정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축구협회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물론 야당 쪽에서 보더라도 좀 심하다고 보세요? 심하죠.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야당한테는 뭐 나중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제 보는 거를 그냥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뭐 미셸 오바마가 when they go low 했잖아요. low. 저급하게 가더라도였는데 저는 low가 아니라 언더예요. 언더. 그 정도입니다. 저급 이하의 저는 막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폭은 자기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폭파하는 게 자폭일 수 있지만 자폭 자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자폭은 컬레트럴이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폭은 그냥 자폭이 아니라 약간 자살 테러의 저기도 있는 아니 이렇게까지 그 치열하게 사후 비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까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절박한 거죠. 당원과 당과 그다음에 당이 나아갈 목표와 당이 나아갈 목표는 뭡니까?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 목표에 저게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셨어요? 이게 왜 원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대통령과 어떤 유력 당 후보 이번 후보가 유력 당 후보와 같다면은 결이 같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밝혀지고 그다음 지지가 많다면은 이렇게 밝혀지지 않죠. 이렇게 심하게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미는 사람하고 지금 여론 지지율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바람에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친윤이나 그 미는 쪽에서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어떤 정책 대결, 이념 대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도 없고 지금 이슈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고 당선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역대 뭐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선거에서 가장 마지막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네거티브였다. 이러다가 당 깨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하던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뭐 한동훈 후보가 된다거나 하여튼 그 반대가 된다거나 할 때 이게 그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분당되듯이 그런 사태도 본래 제가 그 재판을 해보면요. 이게 제3자끼리 싸우면 조정도 되고 화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집안끼리 싸우면 이거는 조정이 안 됩니다. 서로 약점도 잘 알고. 지금 국민의힘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집안 싸움이죠. 겉으로는 뭐 아니라 할지 몰라도. 친윤 대 친한. 친윤 대 친한, 뭐 친윤 대 비윤 이런 경우에는 화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동훈 이제 만일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그 융합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 못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막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참 그 총선 때 그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당시 이제 후보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데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싸우는지. 그러니까 저게 선당 후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선당 후사가 없다. 전혀 없는 거죠. 당을 생각하면 저렇게 싸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당의 어떤 의사결정 체제, 제도를 존중한다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도를 존중하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고 내 뜻대로만 모든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경원 후보도 주저앉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통해 가지고서 제거해버리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두 번째 TV 토론 역시 정계 은퇴, 후보 사퇴, 뭐 진흙탕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첫 인사부터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았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도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운동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참 궁금해하시니까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 저는 방송에서 한 번도 한동훈이 한 적이 없거든요. 공식 토론에서 김어준이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도 직함 떼고 한동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치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탄핵의 열차가 이미 떠나가고 있는데 모두들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어찌었던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지. 뭐 잠깐 마지막에 원 후보가 당무감찰 받겠느냐 그러니까 압박했고 한 후보는 뭐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 그게 사실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압박하면서 원 후보가 사퇴하겠냐 그랬더니 또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이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원희룡 후보가 지금 팩트를 깠겠죠. 그렇잖아요. 당무감찰을 나중에 결과 다 나온 다음에 하자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는 어느 정도의 본인이 입증 책임을 져야죠. 이 근대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비난하는데 입증 책임을 안 진다는 게 그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어느 후보도 어느 후보가 하고 있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본인도 법조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잘할 텐데 저러는 것은 그냥 일단은 흠집을 내고 보자. 그래도 지금 뭐 본인이 뒤처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판을 흔들어 보자. 이 생각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후보도 그거를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근데 그거를 꼭 본인이 같은 레벨로 들어가서 싸워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진짜 이게 그 똥 묻은 뭐 그 동물 X가 있는데 그걸 싸워가지고 물리쳐가지고 그 없애고 싶으면 X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X 싸움을 하면은 그 똥이 다 나한테 묻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른 X를 없애고 나면 똥 묻은 X는 내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 X 싸움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X 싸움을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처럼 좀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당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국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 제기하시려면 입증 책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시면서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점잖게 해도 다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부분 지금 아주 난장판을 벌인 부분 이거는 원희룡 후보의 전략이다. 그렇게 보세요? 거기에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뭐 사실 법조도 후배고 그다음 정치 경험은 뭐 말할 필요 없이 후배인데 원희룡 후보의 전략은 지금 현재 와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투에 있어서 왜 정규전으로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 아주 그 난장판으로 몰고 가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난장판이 되면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나올 걸 갖다가 노리고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지금 끌고 들어갔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말려 들어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뭐 앞으로 토론이 한 몇 차례 더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자제하고 지금 1위 후보 아닙니까? 1위 후보는 좀 여유를 가져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공방 논란 속에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 갤럽 여론조사 보고 좀 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몇 %, 나왔을까요? 갤럽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57%가 나왔고요. 나경원 후보가 18%, 원희룡 후보가 15%, 윤상현 후보 3% 이렇게 나왔고요. 일반 여론조사를 볼까요?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했을 경우에 한동훈 45, 나경원 15, 원희룡 12, 윤상현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너무 저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무당층에서 저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그 한동훈 후보를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나경원 후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들고요. 지금 이제 2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토론회가 물론 3번 더 남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다른 세 후보를 지지율을 합쳐도 한동훈 후보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 뭐 대구의 뭐 의원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전당대 얘기를 좀 했더니 요새는 어대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대한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 어대한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어대한이야 그랬더니 앞에 어가 어차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대표는 한동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그 후보와 나경원 후보 이분들의 전략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당심이나 이런 거를 전혀 흔들지 못하고 있다. 전략 수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도 원희룡 후보의 전략이 덕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이때까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많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나경원 후보로 오히려 바꿨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지금이라도 뭐
승산은 좀 없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원희룡 후보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렇군요. 한때 예. 유력한 뭐 대권 예. 후보였고 예. 좀 힘들더라도 어떤 정책 대결 그리고 국민 민생을 살피는 이런 뭐 장관도 해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지. 지금 이 전략은 실패했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가 뭐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드러났거든요. 문자 논란 뒤에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요. 원희룡 후보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보고 왔고요.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7%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의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였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당내에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대통령 후보 때도 자꾸 하신 김상현 의원이 총재로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도 야당에는 비주류가 항상 30-4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좋은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목소리가 우리 전당대회를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들면 만들지 잘못 가는 길로 이렇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전 대표 혼자 나와서 추대하느냐 마느냐 혹은 뭐 찬반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패권 이런 것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은 뭐 있었는데 지지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두 자릿수 나오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뭐 20%, 뭐 30% 이하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기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면 꽤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두관 후보가 결기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렇게 뭐 일극 체제로 가는 걸 저는 반가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출마 선언문을 문서로만 배포하고 연설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낭독을 안 한다는 게. 그리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남이 알게는 지지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괜히 공개해가지고 피해를 입을까 봐. 그렇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처럼 20% 30% 나오면 김두관 후보 본인이 앞으로 정치 못할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20% 30% 나오면 집중 견제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선거도 공천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결기가 없다. 어떻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문만 배포하고 그거는 낭독도 안 하고서 좀 더 결기 있게 한다면은 실제로 지지율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결기가 없는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뭐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뭐 야구 같은 거 운동 경기 할 때 승리한다는 희망이 있을 때 힘이 나고 열심히 뛰고 뭐 사람도 모이고 하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물론 그 안나무단 나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너무 제 막장식으로 해서 문제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조용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그 김두관 후보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일당, 사당 뭐 논란이 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왔고 그다음 여론조사는 이게 37%는 아마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될 거 어차피 이재명 일극 체제에 어떤 대항한다는 모습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만으로 본인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열심히 싸워가지고 당 대표가 되겠다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 나온 그 미디어 토마토 그 조사를 잠깐 볼게요. 앞서 7% 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4.9%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37.8%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44.9, 김두관 후보 37.8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이재명 전 대표가 87.7, 네, 김두관 후보가 9.9. 큰 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하는 건 당원들만은 아니잖아요. 무당층도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일반 국민도. 그러면은 사실은 중도층은 또 저거보다는 또 굉장히 많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결기가 있고 그리고 이 당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모습을 자기 희생적인 걸 결기 있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이겠죠, 그걸로.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어제였죠.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찬성한다가 35, 반대한다가 51%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가는 여론조사들이에요. 그 조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거든요. 근데 비호감도 결집시키고 조직화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있지 투표장으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김두관 후보가 간과를 하는데 이게 간과를 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지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그런다면 오히려 유의미한 지지율이 났을 때 지지층으로부터 본인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받을 걸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면 저게 제가 투표장으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제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영원한 숙제다. 제가 51%란 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고 어떤 당을 사유한다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국민 대상으로 하도 저게 51%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념을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되리라는 게 거의 확실한데도 반대가 50% 나온다는 건 있죠.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비호감, 그다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1심 결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게 김성태 회장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킨데 그냥 따라한 것뿐이다. 저게 무죄 그 이유를 설명을 제가 아직 못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무죄가 나왔다 그러시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나 그 지금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큰 일이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대북 송금에 큰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나왔으면 이재명 전 대표는 뭐 그냥 보고받고 그냥 결재만 했다 되지만 지금 그 무죄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의 뜻보다도 더 위의 뜻이 더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재판부가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는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지금 못 들은 입장에서는 만일에 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 상당히 조금 사법적인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거의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일하고 26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출석 요구서
증인 출석 요구서 제출을 위해서 갔나 봐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한 바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겠다 그랬더니 시간도 잡아주고 그러면은 수령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갔는데 갑자기 저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자들이 오는 걸 막고 이러면서 완전 난장판이 되면서 뭐 저런 지금 바닥에 버려졌잖아요. 출석 요구서가. 바닥에 있는 거죠? 저것도 안내실 쪽으로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안내실 쪽으로 해가지고서 갖다 줬더니 안내실에서는 그거를 수령을 했나 보죠. 근데 본인들이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를 안내실이 수령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갖다가 길바닥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도대체 저 모습이 뭔가 좀 당당하게 뭐 안 받을 거면은 나와서 이거는 뭐 본인이 지금 여기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나 그래야지. 아니 국회의원들을 오라고 제 취재에 의하면 오라고 약속까지 잡아놓고 저렇게 경찰을 동원해서 막아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떳떳해 보이지 제가 않아요.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그 응답 가겠다 그걸 오라 한 걸 갖다가 이 출석 요구서까지 수령한다는 걸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입장, 그다음 특검에 관한 입장을 보면 아주 강경하거든요. 뭐 우리는 나갈 수도 없고 청문회에 그런 입장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한 사안을 갖다가 입장에 따라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들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건 올라면 와라. 근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지금 국회법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권한이 국회의원들은 있는가? 법원에서 무슨 소환장을 보내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판사가 가서 소환장을 줄 수는 없거든요. 법에. 그거는 집배원 또는 법원 사무관이 송달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렇군요. 근데 저 국회의원들은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는데도 안 받을래. 이런 식이어서 송달할 권한이 우선 있는지. 그다음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와서 받겠다고 그랬다고 합의가 됐는지. 뭐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여성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 시대를 열게 된 거지만 인상률로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까지 변경하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가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1120원과 103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940원을, 노동계는 1,840원을 제시하며 차이가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고 하십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거쳐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10,000원에서 1,290원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논현동인데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검색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인도로 돌진하더니 인도의 변압기를 들이받습니다. 변압기는 힘없이 밀려 부서져 버리고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 한 바퀴 빙빙 돌다가 차도로 나와서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사고 처리도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운전자, 현직 축구 선수인 30대 남성 A씨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피를 뽑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제보해준 YTN 시청자는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운행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승객과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리튬 소재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승무원이 바로 물을 부어서 불을 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8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여객기는 인천공항에 문제없이 착륙했습니다. 아파트 6층에서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는데요. 불이 난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검은 연기를 본 이웃 주민 20명 정도가 즉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년 가까이 남편에게 감금당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당한 아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남편이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면서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는 멀쩡한 딸이 성인 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 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군인 30대 남성 김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고인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김 씨가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의 강요로 멀쩡한 딸이 성인 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딸이 원해갖고 성인 방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앞서 검찰은 김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0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른바 먹방 여신 쯔양이 4년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해온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시달리며 40억 원을 갈취당한 정황이 어제 공개된 뒤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쯔양이 과거 일을 빌미로 협박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튜버가 이 사실을 돈벌이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녹취가 폭로되면서 드러났죠.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매천은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공갈로 고소할까봐. 저도 솔직히 이걸 잘해요. 이런 거 잘하는데 뭐 그래서 뭐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그거는 내가 한번 크게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아니 지금 건에서는 충분히 그게 더 실리적으로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사이버 레커. 이 용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빠르게 나타나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커란 보통 누군가의 불행이나 결점이 이슈화되었을 때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다한 경쟁 속에 무관한 일반인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슈 당사자에게 접근해 뒷돈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슈를 터뜨려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뭐 광고 협찬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 폭로 대상하고 뭔가 뒷거래를 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찌양 협박 모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유튜버는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기록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처벌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거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성립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들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찌양의 전 남자친구. 찌양은 전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했지만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며 공소권 종결이 됐죠. 이에 따라 찌양이 민사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자체는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상속인들이 이걸 알게 돼서 그 가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은 오늘부터 결전지인 파리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배드민턴과 사격, 복싱 대표팀은 오늘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새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간판이자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는 오늘 출국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낭만 있게 끝낼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싸우게 될 상대에게도 한마디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딱 기다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을 차고서 흔들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좀 즐겁게 재밌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으로 좀 매일매일을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무너지더라도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있게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공동 지침을 승인했는데요. 무슨 내용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이 승인을 했대요. 예. 핵억제 핵작전 지침.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핵을 억제하는 능력. 예. 그걸 한미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고 공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확장 억제. 그러니까 비핵 국가가 미국의 핵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걸 확장 억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유럽은 이제 핵 공유 정책이라고 그래서 유럽 나토의 5개 회원국에 200개 내외 핵탄두가 가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NPG,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이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현지에 있는 탄두를 같이 공유하면서 운용하는 체제가 NPG고요, 핵 기획 그룹.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에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NPG가 아니라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획 그룹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는 핵이 없거든요. 여러분 핵이 있고. 그러니까 핵 공유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핵 협의 그룹의 확장 억제 수준을 제도화시킨 게 이번에 이제 억제, 그다음에 작전 지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미국의 능력에 대해서 협의 체제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 지침은 뭐냐면 이제 NCI라는 게 있어요. 핵 재래식 통합 체계라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핵탄두가 가 있죠. 이건 미국 거죠. 요거를 이제 이중 용도 항공기라고 그래서 DCA라고 나토 회원국들의 전투기나 전폭기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핵과 나토 회원국의 재래식 무기가 결합되는 거거든요. 이번엔 이제 우리도 이 핵 재래식 통합 체계를 가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TTS, TTX 정부 차원의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차원의 도상 훈련 체계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 전략 무기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그러니까 상시 배치 수준입니다. 상시 배치는 아니고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미국이 핵 자산을 전신에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고 했거든요. 배정한다는 것은 배치한다는 것과 용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는 뭐냐면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한반도에는 미국 핵무기가 와 있는 게 아니고 전략 자산이 괌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출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치는 와 있는 거지만 배정은 뭐냐면 임무를 배정해서 한반도의 확장 억제에 특화된 임무를 상시적으로 배정해 주겠다. 그런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아닌 거죠. 그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급박한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전략 무기는 꼭 핵무기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3대 핵전력이 이제 ICBM,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발사 탄도미 SLBM,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B-52가 있고 B-1B가 있고 B-2가 있는데 화면에도 나와요. 저게 B-1B입니다. 근데 저건 핵무기는 달지 않지만 무려 60톤 정도의 폭장량을 자랑하거든요. 마 1점이에요. 괌에 2시간 만에 옵니다. 즉각 전개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B-52나 B-2 같은 경우도 몇 시간이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훨씬 더 안정감은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표현이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그 한미 작전 계획에도 다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전 계획도 담기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한미 연합사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발언권이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협의 체계도 거의 전무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핵 협의 그룹 NCG가 만들어졌고 이제 작전 기획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운영,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핵 재래식 통합 체계, 미국의 핵무기와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개념을 가동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8월 일주일년부터 이제 TTS, TTX, 그러니까 도상훈련입니다. 위기 시에 한미가 핵 NCI, 핵 재래식 통합 체계를 어떻게 가동할 건지,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시 배치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에 군사 기지에 일단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도 전략 무기거든요. 이게 부산에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떠나면 전략 폭격기가 왔다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주기 교대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개념이 핵잠수함도 왔다 갔다 하고. 핵잠수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은밀성이 생명인데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나왔다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북핵 위협의 억제력을 가동하겠다는 게 상시 배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핵 억제가 되는 건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한 거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별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걱정이지만 미국도 국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든식 국익 지키기가 있는 거고 트럼프식 국익 지키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반도의 안정이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는 게 미국 정가에 모두 합의된 사항이에요. 공화당이든 민주당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걸 매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뭐 우리한테 방위비 압박도 할 거고 뭐 주한미군 철수로 어느 정도 압박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레버리지로 더 많은 걸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고 하겠죠. 그건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충분히 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구조적 현상 변경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요. 자꾸 실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교체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푸틴이라고 표현을 했나 보더라고요. 글쎄 이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인지 능력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 푸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말실수 이 문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지 않을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럼요. 실수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바이든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한 뭐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직접 사퇴를 요구했고 아군들도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뼈 아프겠죠. 탓한다면. 근데 만일에 지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미셸 오바마나 본인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압박은 커지겠죠. 바이든 이어서 졌다라는 걸 뒤집어 쓰느냐, 물론 이제 질지 이길지 가봐야 되지만 만일에 현실적으로 계속 여론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난번 첫 토론회 때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어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레이저를 쏴서 격추시킬 수 있나 봐요? 큰 피해 없이? 이게 뭐냐면 지금 YTN도 지금 빛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빛이 퍼지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뭐냐면은 그 빛을 일직선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섬유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광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레이저로 커팅도 하고 수술도 하고 저게 레이저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이 거리가 짧거든요. 근데 저거는 3km, 5km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쐈을 때 중요한 건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만일 출력이 크다면 맞는 즉시 폭발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무기는 없고요. 우리 군이 배치하는 건 한 5초에서 한 20초 사이 비밀입니다만은 잘 뭐 공개는 안 돼 있어요. 그걸 주사를 하면 그 부분이 뜨거워져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무인기를 가끔 날려보내는데 그 격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서요? 왜냐하면은 무인기가 오면 일단 무인기가 너무 느려요. 느려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요격수단들은 빠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걸 쏘면 이 민가에 낙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데 맞추면 오히려 탄환들이 민가에 들어가요.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레이저 광선은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그냥 빛으로 쏘는 거거든요. 저런 무기가 가능하다는 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실효성은 이제 겪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 1이라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스타워즈 나오는 것처럼 이게 빛이 세면 그냥 한 방 맞추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출력. 이게 문제예요. 딴 나라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이제 실전 배치했고 그래서 블록 1이기 때문에 블록 2, 블록 3로 계속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빛이 산란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상 여건도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게임 체인저나 궁극의 무기 단계는 아니다.
예. 대공망, 요격망을 좀 더 다양화하고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놀라웠던 게 가격이에요. 한 발에 2,000원 정도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전기를 압축해서 그냥 쏘는 것 정도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축전지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포탄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론적으로는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발사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순식간에 계속해서 충전만 되면은 예. 수십 발을 발사가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또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돼 있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차에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차에 아이를 방치시킨 엄마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 전날 애리조나주 투손에서도 2살 배기가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CNN은 함께 외출했던 아빠가 잠이 든 아이를 혼자 차에 남겨놨고 1시간쯤 뒤 엄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름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e probably experience this nationwide every summer. It's very tragic. Nothing could be more than make sure you bring your child or an animal, anything, bring them inside the house immediately when you get home.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지난달에도 폭염 속에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구조가 되는 등 올해 들어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는 최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극한의 더위로 지난 한 주에만 미국에서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은 지난 7일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it's just always insufferably hot down here. Like we're always scampering from one air-conditioned building to another. So why I agreed to stand out here and talk to you is beyond me. It's just always horrible. More slightly horrible than before.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전례 없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은 기후 재앙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 내니만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그 현상은 국가 선진들의 안전시대에 많은 인정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태세나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언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뭐 기자들 사이에서 또 시장에서는 지금 10월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금리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달에 동결을 했고 또 8월에 한번 금통위가 열리는데 그때도 동결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4월 들어서 2%대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급증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6.1조 원이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가계부채 부담, 그다음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다소 조금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금 이탈 우려도 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창영 총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의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에 많이 강조했듯이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않은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뭐 미국 금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미국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이 유력한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2021년도에 이제 연임이 되거든요. 연임이 될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시켜준 거예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관측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 측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11월 그 FOMC 회의가 대선 이후거든요. 대선이 11월 4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9월이 마지막 이제 9월하고 이달 7월이 이제 미국 FOMC가 열리는데 이달은 좀 힘들고 9월이 그래서 이제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는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시장이 크게 하락했던데요. 그 이제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하루 전날은 또 급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원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게 오늘 새벽에 끝난 11일 증시에서는 또 급락을 했어요. 크게 하락했어요. 테슬라가 8%, 엔비디아 5%. 그렇습니다. 기술주가 왜 이렇게 폭락한 건가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달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 기준으로 0.1% 하락을 했어요. 이게 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금리 물가가 또 너무 내려간다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또 우려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려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스닥은 1%, 그다음에 S&P 500은 나스닥이 2%, S&P 500이 이제 1% 급락을 했는데요. 반면 이제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 위주의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3.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올라갔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니까 이제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주식에서 또 채권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 중소형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기술주가 이제 내려갔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경제픽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0,000원 넘었다. 1.7%가 상승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은 거죠.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2시간 동안 회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측이 이제 사용자 측이 9명, 근로자 측이 9명, 공익위원이 9명인데 결국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죠. 네. 투표를 투표를 했는데 근로자 측 그 9명 중에서 민주노총 측 4분은 이제 그 투표에 참여를 안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익위원 이제 9분의 표가 갈린 겁니다. 네. 그 중에서 9분이 사용자 측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분이 그 근로자 측으로 가면서 14대 9로 만 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 노동계는 반발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노동계는 그것도 좀 갈리는데요. 예. 한국노총 측은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예. 민주노총 측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이제 투표에도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입장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고 하십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번 최저임금 적용받는 분들은 얼마나 되죠? 예, 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 30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부로 넘어가고 8월 5일에 이제 고시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 30원 했는데 이제 저게 1.7% 인상이 된 거거든요. 예. 2021년도에 1.5%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상승폭은 낮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제픽 이슈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원 정도 하나 보죠? 이게 이제 보통 예. 유명 음식점을 가면 이제 기본 예. 삼계탕이 2만 원대가 사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16,885원은 평균 가격이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포탈이 있는데요. 예. 2분기 평균 가격을 낸 겁니다. 그게 16,885원. 예. 그런데 이제 유명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보시면 기본 삼계탕 외에 또 뭐 한방 재료 들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25,000원도 훌쩍 넘어갑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 그렇죠.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초복이라서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로 이제 삼계탕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메뉴판 그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그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간편식 삼계탕 이런 것들을 이제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뭐 이마트 같은 통계를 보면은 그 6월 말에서 7월 초를 이제 초복 시즌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간편식 삼계탕이 뭐 한 30% 이상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삼계탕을 드시고 나서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예. 한번 좀 보시죠. 1년에 한 4주 먹는 편인데 2만 원이 되면 진짜 복날만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계탕 좋아해서 이번 달에 2번째 먹으러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육개 산지 가격은 내린다는데 삼계탕 가격은 왜 자꾸 오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4월을 정점으로 해서 5월, 6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뭐 재료비, 다른 재료비, 그렇죠. 인건비, 임대료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주의 분의 그 인터뷰도 저 했는데요. 한번 그래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이제 산지 가격이 4월의 정점이었고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네요. 예, 점주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에서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벌써 1,000원 차이가 나서 복날이 다가오니까 지금 인상값도 4, 5천씩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춧값도 저희는 직접 담아서 하는데 보통 3-4천 원씩 올랐어요. 예, 소비자 물가는 둔화세지만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한 3%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임대료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점주분들은 많이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 또 많이 팔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의 사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폴드, 플립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110만 원 중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1만 원 상당의 토탈 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한 뒤에 24일 전 세계에서 신제품을 차례로 출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시아 최고 갑부인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찾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안바니 회장의 장녀와 장남 결혼식에도 참석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비즈를 오는 15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확대 운영합니다. 위블비즈는 평일 업무 시간엔 한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주민 등이 비용을 내고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는 18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LG트윈스 서울의 밤 임시 매장을 운영합니다. 이 매장에서는 LG트윈스의 신규 유니폼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의류 상품을 선보입니다. 러시코리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오티즘 엑스포에 참가합니다. 러시코리아는 이번 박람회에서 오는 9월 열리는 제3회 러시 아트페어에 참여할 발달장애 예술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정체 전선도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모레는 남부 내륙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과 휴일 사이 제주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구는 22도로 출발하겠고요. 중서부와 경북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1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